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모두 힘차게 좋은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꾸준히 또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골드바와 실버바가 보입니다. 요즘에 개인의 포모가 장난이 아니죠. 놓치면 끝이다 라고 해서 Fearing of Missing Out이 확산되고 있다. 금 1온스당 4,600달러, 은 같은 경우는 9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실물, 금, 은, 원자재 쪽도 잘 나가고, 나스닥이다, S&P 500이다, 러셀 2000까지도 조금씩 꿈틀대고 있었죠. 심지어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도 너무나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만 좀 이렇게 뭔가 소외가 되는 듯한 모습이 꾸준히 보이고 있죠.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이미 시장을 떠나가서 나도 그럼 삼성전자, 나도 하이닉스 좀 사볼까? 나도 이참에 골드바나 좀 쟁여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실물 금이 올라가는 것,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가 된다.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레임덕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법적 소송까지 위기에 처해 있죠. 또 지정학적 긴장, 이란 사태,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었고 꾸준하게 실물 금, 실물 은이 또 원자재로서 특히 은 같은 경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투자 심리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도대체 비트코인이랑 실물금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 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거시 이벤트 특정 구간에서는 0.4에서 많게는 0.8, 85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이런 높은 상관계수가 있었는데요. 또 그를 뒷받침해주는 게 최근에 베네수엘라 사태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국가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실물금, 실물은을 어딘가로 들고 가기보다는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더 편입이 되고 투자자들에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현재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를 미뤄보더라도 굉장히 좀 커플링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일시적으로 좀 디커플링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급등, 바나나 서사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 실물 금이 갖고 나스닥과 같은 주식 위험자산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바나나 존이라고 하는 구간에 진입하면서 10만 달러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XRP를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에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좀 시장을 끌어줘야지 알트가 움직이는 현재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크립토 버블을 미뤄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어떤 큰 도미넌스라고 하죠. 이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매우 크다라는 거. 자그마치 약 3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거의 60%가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잘 봤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미온적인 상승을 하면서 96,000달러, 7,0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비트코인으로 Fear and Greed Index,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갑자기 또 살짝 그리드 영역으로 갔더라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옳은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또 탐욕 구간으로 보여지는지 지금 현재 이거는 비트코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도 함께 인간 지표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께 두 가지의 시사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비트코인 역시 정수 단위로 한 개 정도는 해지 자산용으로 좀 모아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국에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땐 이 비트와 알트코인, 섹터별 대장 코인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인프라 성숙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지만 이더리움, XRP, 솔라나, 에이다, 스텔라루멘, 헤데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또 공부를 통해 꾸준히 수량을 확보하는 건 역시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나오면서 미국 상원 디지털 자산 법안 최근에 초안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큰화 주식 금지,
디파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걸어놨고요. 규제 권한에 대한 불균형도 크고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은행의 특혜가 너무 세다. 이자를 왜 못 주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기사와 이의 스탠스를 미루어 봤을 때 시간 좀 걸리겠다. 이 생각까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토론토 도미니언 그룹의 자회사죠. TD 코엔에서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좀 유력하지 않겠냐. 1월 6일자 기사거든요. 일단 이해 충돌 이슈가 매우 많고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과 같은 그런 반코인 인사들도 어느 정도는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넣느냐 빼느냐 어떻게 수정하느냐 갑론을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렸죠. 시계열 길게 2026년을 크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늘 여유 자금으로 내 재정 상황에 맞게 크립토 투자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하자.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기사까지도 동반이 되더라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닐 카시가 같은 경우 디지털 자산 쓸모 없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런 실사용이 점점 가시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비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먹히지 않은 그런 얘기겠지만 정말 아직까지 암호화폐를 투자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꽤 많은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가격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아직까지는 활용 사례가 부족하고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사실 활용 사례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고 우리가 패닉에 빠지면 안 된다. 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연준의 구조와 그들이 어떤 뒷배를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또한 기축통화에 대한 역사를 미루어 보았을 때도 그들이 왜 달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뒤에서는 달러의 힘을 빼고 있다. 다자주의, 다극체제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미국 언론 플레이 자체가 그 기득권 세력들의 선전 도구였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올해든 내년이든 3년 뒤, 5년 뒤든 세력들이 계속 흔들 거고요. 마켓 메이커로서 시장 조작이 가능하다. 또 그들은 미디어, 언론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옳은 길로, 정도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만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현재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후의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초기 국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M7 주식이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아마존, 애플, 구글, 엔비디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페이스북 요런 회사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또 지지부진했고 지금처럼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정말 M7 주식이 나스닥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정보의 이동,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완전히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시대가 변화하는 부분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코인들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너무 길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기, 초기 시장이니 이런 코인들 우리가 주목을 좀 하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체니크, 스텔라 루멘, 헤다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XDC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섹터별 대장 코인들, 대체할 수 없는 코인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암호화폐들이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처럼 또 지수 상품으로 엮이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ETF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에 지금 매우 초기 국면에 있구나. 좀 더 크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마라홀딩스의 CEO 프레드 틸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서사가 아니라 유동성 기반의 하나의 인프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이 채굴이 됐죠. 에너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이런 것과 결합하다 보니까 국가 전략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그 유동성 기반의 금융 인프라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지원하고요. 그 CBDC, 스테이블 코인, 법정화폐가 돌아다닐 때
브릿지로서 원활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바로 이 친구가 대장격으로 기관용 CBDC에는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도 역시 글로벌 유동성 기반 인프라로 규정이 되면서 개발도상국 선진국 모두에서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맞는 말이겠지만 결국에 그 실사용 기반 가치의 인터넷, 금융의 성장, 이 백엔드 시스템의 전환 자체는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주축으로 움직일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 마라홀딩스, 원래 이름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였다가 이름을 리브랜딩 시켰죠. 현재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래티지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따라가진 못하지만요. 스트래티지 68만 개, 바로 그 밑단에 마라홀딩스가 한 5만 2천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 참고로 봐주시고, 이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죠. 블랙록, 뱅가드, 아이쉐어즈,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위스의 최대 금권인 UBS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원래 2위 자리에 마라홀딩스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SDT의 주인장이죠. 테더가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마라홀딩스가 5만 2천 개, 테더가 지금 올해 1월 초반 기사 보니까 작년 4분기에만 8,900개 비트코인 매입하면서 한 9만 6천 개 정도 가지고 있죠. 또 조만간 10만 개를 넘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테더가 한 96,37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는 그들이 만들었던 21 캐피탈, 메타 플래닛, 그 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쭈르륵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마라홀딩스가 덩치가 조금씩 더 커지면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MSTR 다음에 마라홀딩스도 결국에 나스닥 100에 입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도 나스닥 100 회사들 안에 이 MSTR 스트래티지가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물론 MSCI 지수다, 여기에 편입이 된다, 편출이 된다 말이 많았지만요. 결국에는 저는 스트래티지가 편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국가 연기금 펀드나 대학 기금에서도 꾸준히 채택될 수 있는 하나의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DAT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마라홀딩스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비트코인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 또한 현재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정부 단위와도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 진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린 항상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 구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을 큰 그림 보면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대략 19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문호 개방 자체가 이 암호화폐 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켓씨가 최근에 SEC 조사 무혐의로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관에게 있어서, 그 기득권들에게 있어서 프라이버시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제도권이 편입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내 거래소에도 지켓이다, 윈블이 들어갔던 라이트코인도 상장 폐지가 됐었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또한 투명성 준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또 약간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지켓이는 이미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우리 에이플러님들과 익절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꾸준히 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포션도 따로 빼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코인에 투자하든 반드시 내재 가치에 포커스 맞추면서 수량에 집중해 주시고요. 아직은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후 패턴의 초기 시장이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중장기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평일 마무리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